공소시효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공소시효를. 고령의 전범들이 체포된 경우가 아마 대여섯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100세가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수용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요. 일본에서도 46년부터 아마 48년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케 한 잔 받아놓고 일장기 머리띠 메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덴노 만세를 외치면서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천황을 법정에 안 세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천황을 법정에 세웠을 때 미일 동맹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미국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에서 서양 현대사를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윤용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치 당원 수는 대략 가장 많았을 때가 한 800만을 넘겼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원이 아니었어도 적극 가담했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연합국 측에서 소위 탈나치화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나치 부역자들 색출하는 일종의 이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작업인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독일 국민 성인 남녀를 전체로 한다고 하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습게도 설문지를 처음에 받아요. 귀하는 나치에 적극 가담한 적이 있는가? 누가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밀고 오죠. 고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공식적인 색출 작업이 있긴 한번 했었습니다.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치 범죄와 관련해서 최초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런던에서 연합국 4개국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 재판도 그 죄형 법정주의 문제에 일단 걸렸었어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법의 원칙 같은 거거든요. 법조항이 없다면은 처벌할 수 없다. 명백히 누가 봐도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법조항이 없다고 처벌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전쟁 중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벌한 적이 없었어요. 국제법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 중에 보면 우발적인 학살들이 자행이 되지 않습니까? 나치의 유대인 학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학살이 튀르키예인들이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있었어요. 약 한 100만 정도 학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제법상으로 가담자들을 처벌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연합국 측은 그렇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재판을 무리하게 하려고 했었던가? 이 수용소를 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거기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냥 덮고 간다라는 것은 진짜 역사의 또 다른 범죄 행위다. 이런 인식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인륜 범죄라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이 재판을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제 1945년에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을 바라보는 독일 사회의 시선은 굉장히 냉랭했죠.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승자의 재판이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강요당하는 부당한 재판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연합국 측은 이제 그걸 의식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일간지에다가 정말 요즘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보도 방식인데 그 수용소의 그 끔찍한 참상들을 사진을 찍어서 일면에다 대대적으로 실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봐봐라. 독일인들은 다 알고는 있었어요. 동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많이 죽는다더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근데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나치를 누가 선출을 했어요? 독일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자기들을 분리를 시켜요. 이거는 나치들의 범죄 행위지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도 역시 나치의 희생자들이다. 전쟁이 남긴 폐허, 독일이 진짜 그 당시에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최초의 과거사 정리의 첫 걸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로 하여금 그 나치 과거에 대한 집단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는 데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오늘날 평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9년도에 서독이 건국을 해요.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아주 굵직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재판들이 있게 되죠. 그때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는 재판정에 쓴 사람이 한 20명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사형을 언도를 받아요. 그 중에 최고 고위층은 헤르만 괴링이었어요. 괴링은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나치 고위층들이 참 끔찍한 일인데 전쟁 말기 때 고위층들한테 선물로 나눠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청산가리였어요. 가루. 질 것이 이제 분명해졌고 전쟁에서 지고 나면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잘 아니까 깨끗이 자살을 해버리자. 청산가리 가루를 유리 앰플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유리 앰플이 그게 깨지기 쉽잖아요. 겉을 이제 금속 케이스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것을 다 휴대하고 있었어요. 괴링도 그걸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그래서 괴링은 사형을 언도받고 청산가리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히 히물러라고 친위대 장관이 있어요. 친위대가 이제 유대인 학살의 직접적인 담당 조직이었죠. 히물러는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에도 안 섰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한테 체포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위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군가 미군 측에서 알려줬죠. 저 사람이 히물러다. 미군 측에서 히물러임을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히물러는 자살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한 11명이 사형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해외로 도망을 간 전범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나치 최고위층들, 그 전범들은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죠.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조직인데 모사드가 책출한 전범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예루살렘 재판이라고 그걸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모사드의 그 아돌프 아이히만 색출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공장장 같은 직업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실한 가장, 직장인으로서 잘 위장해서 살고 있었죠. 아이히만은 이제 친위대 중령이었어요. 해외로 도피한 전범 중에서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반지의 컨퍼런스라는 유명한 회의가 1942년 1월 말에 거기서 있게 되는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다가 결국은 죽이 없애자, 학살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때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바로 하이드리히예요. 프라하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친위대의 바로 하이드리히 밑에 있었던 실무 책임자죠. 실무 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히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최고위층이라고 봐야죠. 하이드리히는 공개적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고, 근데 아이히만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실무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의 도피가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그 작업을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그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탐문조사, 그 다음에 기록들을 보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유대인들한테 기부금 같은 걸 받아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충당을 했고, 시몬 비젠탈 자신이 수용소 생존자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인 학살은 이것은 밝혀져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해외로 이제 어떻게 나치들이 도피를 하냐면은 두 기관의 도움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대주교가 있어요. 알로이스 후달이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나치가 독일 파시즘 아닙니까? 원래 카톨릭은 이념적으로 파시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주교인 그 후달이라는 사람은 이념적으로 상당히 나치에 동조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대주교니까는 상당히 권위가 있잖아요. 적십자사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 해외로 나가는 여행증명서를 좀 발행을 해달라. 거기서 여행증명서를 발행을 해준 거죠. 적십자사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나치 전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꼴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범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죠. 독일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했었던 게 공소시효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공소시효를.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는 이제 살인죄의 경우는 20년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죄잖아요. 일단 법에 걸 때는 살인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20년 공소시효로 시작을 했죠. 근데 유대인
이라는 게 이제 뭐 들쭉날쭉 하잖아요. 41년에 했을 수도 있고 2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45년을 기점으로 잡아요. 1965년이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1965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전범들을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45년이 아니라 서독이 건국한 게 49년이니까 49년부터 기점을 잡아야 된다. 또 그 안이 나와서 4년을 또 연장을 해요. 69년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요. 69년이 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그냥 공소시효를 10년을 더 늘리기로 해요. 결국 79년까지 이제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79년이 됐을 때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와 관련해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헐리우드 영화가 드라마가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놔요. 그 홀로코스트라는 드라마인데 공전의 히트를 해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한 이제 유대인 의사 가족 그리고 그 집 큰아들과 결혼한 독일 여성. 근데 이제 뉴른베르크법이라고 그래갖고 뭐 유대인과 통혼을 금지시키는 나치가 집권하고 나서 그런 법들을 막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수용소에 가서 처참하게 죽는 뭐 이런 스토리인데 독일 사회가 갑자기 그런 드라마에 크게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드라마 이후에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방영이 끝나고 났더니 그 독자들의 편지가 막 방송국에 쇄도를 하는데 정말 독일인이라는 게 수치스럽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저 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자기네 동네에 살던 유대인이 어느 날 트렁크를 들고 기차역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보고 무덤덤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꼴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독일 전체가 막 내가 죄인이라 반성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도대체 이제 왜 갑자기 독일 사회에 그렇게 집단 책임의식을 갖게 됐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는 너무나도 범죄행위가 끔찍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거리두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대단해서 그러기보다는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를 비판적으로 이제 돌아다볼 그런 여유를 가진 시점이었어요. 79년도가. 서독이 전후의 혼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다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9년이면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죠. 나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제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점도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드라마를 보니까 달리 보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79년도에 막 독일 사회가 완전히 나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연방의회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려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나치 전범 때문에 살인죄도 같이 묶여서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요. 고령의 전범들이 체포된 경우가 아마 대여섯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100세가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시만이나 뭐 고위층들하고는 죄질도 많이 달랐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수용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요. 뭐 5년형 정도를 받죠. 너무 고령들이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이제 계기가 됐겠죠. 일본에서도 46년부터 아마 48년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주도적으로 그 재판을 이제 끌어갔죠.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당연히 재판을 계획을 할 당시에는 천황을 세우려고 그랬죠. 미국이 이제 원자탄을 투하하고 나서 비난이 있었을 때 이제 원자탄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전쟁은 이미 일찌감치 끝났다. 그런데 일본이 이상한 전쟁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미가제 같은 거. 젊은이 한 사람이 그냥 비행기 조종수를 잠깐 가르쳐가지고 거기다 폭탄 잔뜩 싣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 같은 데 가서 들이받는. 근데 그 카미가제 전투기를 타기 전에 그 조종사들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사케 한 잔 받아놓고 일장기 머리띠 메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덴노 만세를 외치면서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천황을 법정에 안 세울 수가 없죠.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하게끔 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천황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45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가 전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미국과 소련의 양진영의 대립이라는 말이죠.
동아시아를 보니까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있고 저쪽 편에 미국이 있고 이쪽 편에 이제 일본이 있는데 일본 바로 위가 소련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황을 법정에 세웠을 때 미일 동맹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미국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라는 사회를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 전쟁도 이상한 전쟁을 한다라는 거 그걸 직접 겪어보고 나서 막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냥 왕인 줄 알았죠. 보니까 일본의 왕은 뭐 일종의 신 같은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반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건 안 되겠다. 왕을 사형을 시켰다가는 야 이거는 뭐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군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정에 세우게 되죠. 동아시아에서의 과거사 정리의 첫 단추였거든요. 도쿄 재판이. 첫 단추였는데 냉전이라는 상황에서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그런 인식이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조선을 지배한 것이 이제 제국주의잖아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우익들의 일본의 제국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철도도 부설이 되고 공장도 들어서고 뭐 항구도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라고 그래서 그 조선이 그때 근대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유럽은 제국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제국주의의 본질은 자본 축적이에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본 축적을 위해서 식민지 국가들한테 그런 거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하지만 철도가 깔린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식민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의 토착 자본이 형성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강제 지배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토착 자본들이 나중에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됐을 때 거기에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일 만한 자본들이 축적이 됐느냐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철도 하나 깔렸다고 그걸 근대화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드는 의문이 식민지 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지금 그 나라들 어때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왜 근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자본 축적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식민지 지배는 제국주의의 자본만 알토란처럼 키웠던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식민지 근대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일본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의 일원이었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해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한때 논란이 됐었던 게 키징어라는 분이 있었어요. 키징어 수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쿠르트 왈트하임이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분인데 나치 시대 때 이제 장교였었죠. 그런 일들이 고위층들이 나치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이 돼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성해가지고 뭐 친일파를 색출하겠다. 처음에는 의혹이 앞섰죠. 근데 막상 이제 나라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경험 있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들다라는 걸 안 거죠.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서독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학생들이 이제 먼저 그걸 지적하고 나왔는데 아까 키징어도 그렇고 사법부에 보니까는 나치 시대 때 그 판사들과 검사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법조인들을 키우는 게 무슨 뭐 6개월 속성 과정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치 시대 때 강의했던 교수들이 다 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역을 했었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그냥 쓸 수도 없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부역을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일본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한 거는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 죄의식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사죄하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어떤 의식, 리추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독의 경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민특위를 보면서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